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울프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공연이 끝난 후 2부에서는 이제 관객과의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회차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김상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환경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아마 오늘 이 울프라는 뮤지컬 즐겁게 관람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또 느낀 그런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울프에서는 적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적조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적조 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녹조는 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녹조랑 더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수 처리 또는 폐수 처리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녹조 현상과 하수 처리, 폐수 처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뮤지컬 울프의 공연을 함께 했는데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뮤지컬 또는 공연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또 뮤지컬 울프를 통해서 새롭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은 이런 뮤지컬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공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또 감사했고 의미가 아주 감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뮤지컬에서는 이 양치기 소년 울프가 그동안에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이런 오염이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출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각자 우리 개인이 앞으로 어떤 환경 보호를 함에 있어서 각자 기여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수 처리, 폐수 처리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녹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녹조랑 적조랑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녹조와 적조를 본다면 그 수계에서 바다에서 질소와 인이 많은 상태에서 녹조류가 자라는 현상을 우리가 적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적조 현상은 바다가 아주 붉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규조류 또는 뭐 와편모 조류라는 이런 갈색을 띠는 조류들이 질소와 인이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염분이 많은 이런 바다에서 대량 증식하는 현상을 적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에서 또 질소와 인이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대량 증식할 때를 우리가 녹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여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사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녹조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도 8월 한 중순쯤에 기사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낙동강 근처에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또 녹조가 생겼다는 것은 인근에 있는 질소와 인들이 강으로 많이 유입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건 제일 마지막 질문이랑 또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우리가 올해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물들이 다시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량, 우리가 결국 그런 물들을 활용해서 수돗물을 생산해내는데, 수량을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우리가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질 측면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건기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상태에서는 이런 바닥에 불순물, 질소와 인이 그리고 유기물이 포함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비가 왔을 때는 다 쓸어가지고 빗물을 통해서 강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비점 오염원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원수 그런 이물질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때 인근의 농촌에서도 뭐 질소와 비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질소와인이 같이 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녹조 현상을 더 야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질소와인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소와인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저는 그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녹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것 같다. 그 말씀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예상치 못하는 게릴라성 폭우가 아마 빈번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게릴라성 폭우 내년에도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기후변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녹조 현상 그리고 질소인 제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할까, 그런 쪽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뮤지컬 울프의 대사 중에 배워야 하는 대사가 있죠.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도 결국 바다로 흘러갈 거라고.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면서 강에서는 녹조 현상이, 또 바다에서는 적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녹조와 적조를 유발하는 질소와 인을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뮤지컬 울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뮤지컬 울프는 적조가 일어나는 바다죠.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룬 환경 관련 융합 컨텐츠입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또 많이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관련 융합 콘텐츠들을 많이 접해보셨는지, 또 이러한 콘텐츠의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학 뮤지컬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 대학로에서 닥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여성 과학자의 주제를 다룬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또 기획을 하셨었고, 그 뮤지컬에 참여를 했었는데 관람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뮤지컬도 참 재밌겠다. 그리고 제가 또 과학, 또 공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과학적 소재를 가지고 뮤지컬을 기획하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콘텐츠의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음악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책을 통해서 텍스트북이나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음악, 그러니까 뮤지컬은 연기와 음악이 혼합된 그런 예술 분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음악이 가미된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이런 과학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대중들한테 더 감동적으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나쁜 쪽의 감정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기획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음악과 연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 대중들이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음악과 예술로서 접할 수 있다. 과학 융합 콘텐츠의 의의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수 및 패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하스토리와 패스토리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본가에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학교를 가야 할 때 그 하수 처리장을 지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수 처리장을 지나면서 뭐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엽이 너가 사용했던 그 물이 다 저쪽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처리돼서 강으로 보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러운 물이 저쪽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접하면서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하수 처리 그런 부분도 과학 시간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또 엄마 아빠랑 또 상의를 하면서 그런 환경공학이라는 전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 때는 환경공학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하수처리, 폐수처리 그쪽 수업도 있었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상수처리 그런 수업도 있었고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처리 뭐 등등 다양하게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서 나는 수질 관련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석사과정 때랑 박사과정 때는 하수처리, 폐수처리 쪽으로 공부를 더 하였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박사학위를 받고도 학교에 재직하면서도 관련된 이런 하폐수 처리 쪽으로 연구를 쭉 진행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처리라는 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수처리인데 저는 좀 더러운 물을 더 정화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마음이 가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가 근처에 있던 하수 처리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공부와 연구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오늘 관람을 하신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오늘 관람을 하고 나서 이제 환경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현재 교수님께서는 하수 및 폐수 처리에 대해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수 처리장 견학 혹시 가보신 적 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견학을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가보시면 하수 처리장도 결국 우리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산업 시설을 운영할 때 전기가 꼭 필요하고 오늘 이런 공간도 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수 처리장을 전체 운영할 때 그래서 매일 몇십만 톤의 우리가 생활했던 하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그 몇십만 톤이 처리돼서 방류가 되거든요. 방류가 된다는 건 처리된 다음에 수계 그러니까 바다나 강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수 처리장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공정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온 하수를 처리를 해요. 그때 우리는 상당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미생물들한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숨을 쉬면서 먹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장에 어떤 한 공정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이 유입된 하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고요. 산소가 있어야지 하수를 먹으면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그 전력비가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전체 동력비의 그러니까 전기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때 수행했던 그 연구가 그럼 하수 처리장에 그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동력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 말고 새로운 장치를 하수 처리 산소 공급을 하는데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 6년 정도를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새로운 대안이 있겠다. 하지만 이런 연구라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실험실 규모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충분히 우리가 전력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동력비를 낮출 수 있는 그 분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매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오늘 화장실도 오늘 뭐 사용하시면서 물을 사용하셨을 텐데 그런 물은 우리가 생활 하수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있는데 그런 폐수를 우리는 산업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폐수에 또 유해한 물질이나 또 우리가 뭐 관심 가져야 하는 그런 유기물 관리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수처리 공정에 필요한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하고 또 이제 생활 하수라고 하죠. 그런 쪽에 필요한 일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하수처리와 폐수처리 방법도 어떤 물질을 제거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하수 및 폐수처리의 방법과 공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과학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수준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발생되는 하수나 그리고 산업 폐수를 처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처리, 그리고 화학적 처리,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적 처리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뭐 약품이나 어떤 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뭐 거르거나 뭐 필터를 통해서 거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물이 들어와서 그대로 멈추게 한 몇 시간을 둔 다음에 그 건더기들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만 위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고체하고 액체를 분리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물리적 처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학적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응집 공정이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응집이라고 하면 뭉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팀은 응집력이 좋아 뭐 그럴 경우에는 단결력이 좋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약품을 사용했을 때 응집이라는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이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화학약품을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의 교반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그런 미세 물질들이 크게 뭉치는데 그 말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오염 물질들이 이런 약품을 통해서 정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처리는 생물이니까 생물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활용하는 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있는 물질인데 그 중에서도 미세하다고 해서 미생물, 아주 작은 미생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런 발생된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뮤지컬 울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수 처리와 폐수 처리 등에서 공업 폐수나 산업 폐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비가 쌓이면서 결국 물로 흘러내려가고 강에서 바다로 점점 오염되는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혹시 재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하수라는 개념이 있고 하수는 생활 하수. 오늘 여러분들도 아침에 또 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물은 우리가 생활 하수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 시설에서 어떤 뭐 종이를 만들거나 뭐 석유 정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를 만들거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폐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산업 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하수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라는 그 성성이라고 하는데 그 물의 특성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 한 4, 50년 전부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한 지금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 배수 쪽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또 발전될 수 없고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산업군이 또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군이 또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제가 오늘 또 제가 오후 수업을 있었는데 또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산업 배수 중에 또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산업 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면서도 또 발생되는 산업 배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량의 그 염성분 그러니까 SO4 이가라는 이런 황산염의 염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수계로 나가게 되면 결국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이슈가 앞으로도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또 당연히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할 테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의 걱정은 또 안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폐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를 포함한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계로 나가는 그런 폐수가 뭐 당연히 또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돼서 수계로 나갈 테지만 또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 관련해서 이건 좀 전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산업 폐수 쪽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도 기여할 수 있는 또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폐수의 적절한 처리와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며 혁신적인 연구와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관람객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한 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내용 들으면서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일찌감치 들어왔었는데요. 연극 내용 중에 배어가 사장한테 항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폐수 처리장을 증설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는데 정말 폐수 처리장을 많이 짓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증설을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 뮤지컬 배경에서는 아마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수계로 나갈 때 적절한 처리 기준이 아마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또 사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지 어떤 정부의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관여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기존에는 뭐 하루에 100톤의 이 똥을 뭐 수계로 그냥 버릴 수 있었다면 그런 아마 근데 그 기준이 이미 그 100톤을 넘어섰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라면 하루에 100톤까지는 바다에 버려도 돼. 하지만 뭐 한 120톤, 130톤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는 그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130톤을 내보내게 될 때는 그거는 30톤
30톤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장 자체에 폐수 처리장을 지어서 100톤까지는 밖으로 그냥 내보내고 나머지 그 30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수계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산업 폐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산업 폐수 정보는 각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이게 오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이트 이름을 모르겠지만 뭐 환경 백서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산업 폐수 처리 그런 사업장이 몇 개인지 뭐 10년 전에는 몇 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뭐 종이를 만드는 사업장도 있고 석유 정제하는 회사 그리고 뭐 또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 그런 사업장들도 다 산업 폐수 처리로 그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업장들이 다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하루에 10,000톤 이상의 폐수를 수계로 방류하는 데도 있고 뭐 100톤만 방류하는 데도 있고 50톤 이하로 방류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4종, 5종 사업장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정보 위주로만 사이트에서는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각각의 사업장들이 원료가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걸 생산하는지 그렇게 디테일한 정보는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폐수 배출 규제나 감시가 비교적 약한 편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폐수에 대한 규제는 확실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1종, 2종, 3종, 4종, 5종이라는 사업장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 각 그런 뭐 1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처리된 그런 폐수를 수계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런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너희 사업장은 크니까 뭐 유기물 농도라고 하는 TOC라고 하는 총유기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유기탄소 농도는 너희 사업장은 뭐 이만큼을 처리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야 해. 그리고 질소와 인의 농도는 이 정도로 처리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야 해 등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사업장들이 1종 사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수계로 방류하기 전에 그 처리수라고 하거든요. 방류수. 그 방류수에 센서가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센서에서 지금 이 수계로 나가는 물의 유기물 농도가 뭐 몇 ppm이고 그러니까 농도 단위인데 질소, 인이 몇 ppm이다. 그래서 그게 환경공단이라는 우리 국가기관으로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적으로 바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큰 사업장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런 감시 체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환경을 또 관리하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뮤지컬이니까 그러니까 뭐 음악이 또 빠질 수 없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실 텐데 음악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음악을 듣고 하는데
환경도 마찬가지죠. 뭐 환경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적조와 연관되는 물 또한 우리하고 늘 함께 있죠. 그래서 이런 물을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또 버리고 또 그 버려진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하수처리장에서 또 처리되고 처리된 물이 또 수계로 나가고 그 수계로 나간 물을 다시 우리가 치수를 해서 또 수돗물을 만들어내서 또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물을 우리가 사용했던 물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물은 어쩌면 작년에 사용했던 물일 수도 있고요. 5년 전, 10년 전에 사용했던 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물을 처리하는 건 기술은 우리나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하는 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물을 사용할 때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또 이물질을 버리는 경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환경 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까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이런 물 관련된 연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특히 뭐 산업 배수 쪽도 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관련 과학 유한 콘텐츠 뮤지컬 울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대학교 관수열 환경공학과 김상혁 교수님을 모시고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의 방법과 문제점, 또 혁신적인 연구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수처리와 폐수처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면 울프가 지키고자 하는 바다 호프만 아주 맑게 생겼죠. 이런 바다 호프만은 더욱 깨끗하고 더욱 푸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호프만을 넘어 우리의 바다까지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울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